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연준 파월 의장은 지금은 정책을 급하게 바꿀 시점이 아니면서 향후 흐름을 관찰하면서 신중히 움직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5월 FOMC 회의 결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한알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국내외에서 열리고 있는 K-팝 축제 드림 콘서트, 올해는요 바로 중국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국적인 K-팝 그룹이 중국에서 또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는 것 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내 가수들, 연예인들 1명, 2명 이 중국의 공연 개최 소식을 알리고 있어서 중국 정부 이런 상황에서 한알령을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K-팝, K 콘텐츠 자세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 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 인사이트 채널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순서로 5월 FOMC 회의 결과 자세히 분석해보고 향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5월 FOMC 회의가 끝났고요. 시장 예상도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 동결이었네요. 전반적인 총평 한번 부탁드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대로 나왔는데, 네, 시장이 기대하는, 앞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 침체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에 대한 신호를 이번에 좀 많이 발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적어도 이번에는 그러한 신호를 전혀 발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시장이 좀 실망하는, 약간은 매파와 비둘기파 양쪽에서 놓고 보면 매파스러운, 네, 그러한 연준의 이번 FOMC 회의 결과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은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봅니다. 물가와 고용, 고용과 물가인데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값 유가를 만들어 놔가지고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요, 이게 진짜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그 전주였죠. 5월 첫째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4월 비농업 지표 나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용 시장이 너무 탄탄합니다. 이 고용 지표들 한번 분석해, 미국의 노동 시장 좀 한번 파악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시장에서 예상은 4월 달에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을까, 원래 예상은 한 13만 개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봤었는데, 네, 실제로 발표치는 지금 17만 7천 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전달 3월 달의 숫자가 지금 18만 5천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 이맘때 발표했었던 3월 달의 첫 발표치는 저것이 23만 개 정도 됐었습니다. 네.
사실은 통상 그 직전 달을 발표하면서 그 전전 달의 수치를 수정을 하는데 한 5만 개 이상을 깎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에 17만 개가 엄청나게 센 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크 잔디라는 미국의 이제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의 수석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이 분위기로 보면 실제로 발표치는 12만 개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사실은 시장의 예상보다 소폭 미달한 것일 수 있어서 헤드라인 숫자, 겉으로 나온 숫자는 세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아마 시간을 지나고 나면 상당히 지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열광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번에 발표된 게 4월 거잖아요. 그 전에 나온 3월 게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정을 좀 해서 보니까 이게 잘못 통계가 나온 거예요. 좀 나빴습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것도 또 깎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시장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죠. 연준은 근데 이런 걸 전혀 언급을 왜 안 해주죠? 오히려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왜? 연준 입장에서는 27만 7천 개를 네. 뭐랄까요 이번에 시장의 기대 금리 인하에 신호 줄 것을 멀리하는 방어하는 데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 그러니까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성명서에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전에는 사실은 관세에 대해서 파월이 얘기했던 것은 일시적이다. 실제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4월 달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4월 2일에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는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초강력한 그러한 관세 네. 인상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많이 밀어놓긴 했지만 90을 유예를 해놓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파월 입장에서는 그 관세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잘 모르겠다. 네. 물가가 상승할 확률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일자리 창출이 아직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천천히 가자라는 근거로 17만 7천 개의 신규 강력한 일자리 숫자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일단 같습니다. 좋게 해석을 딱 해놓고요. 예, 금리 인하 일단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명서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불확실성을 또 이야기했는데 further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왔습니다. 더 커졌답니다, 여러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성명서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것은 네. 직전 성명서에 비해서는 걱정이 좀 태산이 되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거 전에 나왔던 베이지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연은에서 그 기업들, 소비자들 상대로 설문조사합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물어봐서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네. 일자리 괜찮아지고 있는지, 기업 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분위기가 4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좀 악화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소위 숫자로는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처럼 고용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앞으로의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쉽게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성명서에 내놨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중동 양쪽으로 다 두 마리의 토끼 물가도 오를 수 있고 고용은 나빠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옮아갈 수 있다는 걱정을 이번 성명서에 본격적으로 나타냈다는 측면에서는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주요 변동 상황들 나오고 있죠. 불확실성은 커졌다라고 했는데 더 커졌다. 도무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기자들 앞에서 뭐 얘기했더라고요. 관세 정책의 여파가 뭐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카고 이 페드워치,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7월도 높지도 않아요. 뭐 아예 이제 하반기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도 좀 궁금하고 이제 5월 중순이 넘어가면 실물 경제가 진짜 타격을 받는다. 이런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예상 외로 미국 경제가 빠르게 또 악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두 마리 그렇죠.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항상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까지의 그 태도를 보면은 항상 우린 늘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틀릴 때 덜 틀려야 된다. 왜냐하면 혹시 틀렸을 때 나중에 피해가 뭐가 덜 클 거냐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물가를 못 잡는 피해, 틀리는 거, 고용을 놓치는 거, 일자리가 축소되는 피해 둘 중에 뭐를 선택할 거냐? 네. 차라리 고용 쪽에서 틀리는 거를 먼저 선택하다는 거죠.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지금 연내에 적어도 3번의 금리 인하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2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녹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7월 달 말씀하셨는데 7월 달까지 지금 두 번의 지금 네. 그 FOMC가 있습니다. 그렇죠. 6월, 7월. 예, 6월, 7월이 있는데 7월의 초에 뭐가 해제되느냐? 지금 현재 90일간 유예했던 미국의 관세 유예가 풀립니다. 7월 8일. 예.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7월 달에 연준이 자신 있게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지켜보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때 관세 협상이 얼만큼 가 있을지 지금 상황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그 7월을 넘어서 나머지 한 3번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만일 시장의 예상대로 그 3번을 나머지 9, 11월, 12월에 다 한다. 10월, 12월에 다 한다. 그리고 연속 3번 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은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기대하는 3번이 막판 3번에 몰린다면 사실은 미국의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빨리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예견하고 채권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6월, 7월 모두 힘들고 8월은 잭슨홀 미팅이잖아요. 네. 9월도 애매모호하다 이런 입장이세요? 만일 한다면 9월에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네. 말씀 주신 대로 5, 6, 7월에 시장의 침체가 둔화가 생각보다 깊어져 있을 확률이 높고 그 첫 번째가 9월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연준도 지금 뭐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의 간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한데 아직 실물은 오지 않고 근데 한번 이게 폭격을 내면 어마어마한 폭격일 것 같고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일단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파월은 또 다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하고요. 미국 경제 지금 솔직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이런 거죠. 예.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지금 좋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관세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3월 달에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사재기를 한 겁니다. 네. 개인들도 사재기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수치는 일시적으로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나중 뒤로 가면은 관세가 높은 가격이 된 물건을 이제 안 살 거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이제 수요 절벽이 오고 투자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 숫자를 보고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 3월 달 좋았던 게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좋았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관세라는 예측 못한 변수에 대응한 걸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당히 미국의 투자 수요 감소, 소비자들의 소비 감소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을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이것이 서서히 한 둔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급격한 네. 둔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연준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표를 준비한 거 보실까요? 이걸 좀 보면 제가 트럼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3월에 사재기에도 불구하고 1분기가 연율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거든요. 3월에 사재기에서 약간 좋게 보인다라는 것은 제롬 파월도 알 텐데 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안 해줄까요? 분명히 좀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왔는데도. 근데 저기 안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금입니다, 사실은. 네. 금을 해외에서 엄청나게 수입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저것을 많이 영향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GDP 하락에. 네, GDP 하락에. 근데 금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했을 땐 저거보다 좀 높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 파월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원래 저 수치보다 나중에 수정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 1월 달 수치 자체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월 이야기가 나온 뭐 마당에 트럼프와 파월의 관계 이야기도 계속하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앙은행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독립성이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도 한국은행 또 한국은행 총재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있는데 일기 때는 결국에는 말을 들었잖아요. 2019년에 뭐 금리 인하 발언을 금리 인하 7월에 했지만 당시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시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 같아요. 갈등이 좀 너무 심하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2019년도에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하했었는데 그 말씀이 그 트럼프의 말을 들어서 굴복해서 인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가 트럼프 일기 때 처음으로 미중 무역 분쟁, 전쟁이 그해 2, 3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연준에서 그것의 효과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8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거든요. 2019년. 역으로 2018년 2월 달에 파월이 처음으로 사실은 트럼프에 의해서 지명이 되고 첫 그 소위 연준 의장 자리를 맡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1년 동안 나머지 기간 동안 4번이나 금리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가 첫 그 당선되고 첫 임기하는 그 해에 주가를 엄청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파월이 했었던 거죠, 역으로. 사실 근데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파월은 트럼프의 어떠한 생각, 말보다는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의 연준의 정책을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파월은 매우 독립적으로 그때도 움직였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5월까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데 지금 파월이 지금까지 해놓은 말을 좀 보면 트럼프 일기 때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끝까지 금리 인하를 진짜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년병장이 누구 말을 듣겠느냐. 지금 파월이 말씀 주신 대로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뒤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연장해 줄 리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파월은 정말로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갈 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연준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미 80년대 이후에 의회에 의해서 소위 그 인정된 용인된 그러니까 소위 행정부의 대통령과 연준의 의장과는 상당한 그러한 긴장 관계를 만들게 했던 것이 역사적인 그 관계가 있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란 것은 소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은 그 국민 친화적인, 나쁘게 말하면은 인기 영합적인, 소위 파퓰레이션 정책을 펼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소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통령은 금리 낮춰라, 금리 낮춰라. 모든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예 없이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요 한 3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엄청나게 연준 의장들을 압박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독립을 지켰던 마틴이라는 그러한 저기 나오죠. 윌리엄 마틴이라는 저러한 의장도 있었지만 반면에 아서번스도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막판에 폴 보커가 들어와서 20%까지 금리를 급등을 시켜서 겨우 잡았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의회가 사실은 보장을 해주면서 대통령을 견제해주는 대통령의 인기 영합적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연준이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재 트럼프와 파월의 이러한 긴장 관계는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 6월 첫째 주에 5월에 고용지표가 나오겠죠.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나오겠고 한 이달 뭐 중순 이하로 가면 이제 4월에 물가 나오겠고 이 두 조합을 좀 본다면 데이터에 기반한다고 했으니까 파월 의장의 금리 정책의 행보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도 이제 또 도마에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달 말이죠. 마지막 주 목요일에 있는데
선거가 6월에 잡혔단 말입니다. 참 이러니까 한국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은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그 국내 내수나 이런 거 수출이나 이런 분위기는 다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히 맞는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늘 얘기했듯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 못한다. 결국은 그 소위 재정 추경 정책, 얘기도 했죠. 네. 부양책과 같이 양쪽에서 움직여야만 우리나라 지금 주저앉아 있는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연준이 예상과 달리 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차, 시장 금리차는 다시 연초에 210bp, 네. 그리고 2.1%포인트 미국이 더 높습니다. 이것이 지금 줄어들었다가 지금 최근 다시 1.7%포인트로 거의 다시 좀 늘어났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섣불리 했다가는 환율에 조금 더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마치 연준처럼 상당히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은 의식 안 할까요? 아무래도 좀 의식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못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채권 전문가분들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또 환율까지도 굉장히 변수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성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관세 협상, 이 무역 협정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큰 국가와의 관세 협정 타결이 있다. 영국이었습니다. 이제 타결도 됐고, 자, 이번 주말 10일, 11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관세 협정도 시작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전망 좀 해 주시죠. 시장은 그 트럼프가 4월 2일 날 그 관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어마어마한 상호 관세를 부과를 시작했다가 시장이 요동을 쳤죠. 네. 그 이후에 4월 9일 날 뒤로 물러섰습니다. 90일 유예를 주고 대신에 중국에 대해서는 맞관세 대응을 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145%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시장은 트럼프의 그러한 그 물러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V자 반등을 하면서 4월 초 수준까지 지금 주가는 다들 올라와 있습니다. 되돌림 됐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은 달러나 채권의 금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때하고 지금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적어도 주식시장을 제한 나머지 자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네. 나라는 큰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영국의 상호관세 10%밖에 안 됐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적자 보고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죠. 상품 쪽은 오히려 적자입니다. 서비스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 그래서 사실은 영국에 대해서 10% 상호관세밖에 못 물렸던 거거든요. 본 게임은 중국과 EU하고의 그런 게임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이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 미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20개국가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었는데 평균적으로 협상 타결까지 한 1년 이상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양국의 의회를 거쳐서 발효되는 데까지 거의 4년이 걸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6년 걸렸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뭐 몇 프로 깎아주고 농산물 수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위안화 절상을 놓고 양국의 딜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점검해 주시죠. 중국이 과연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면 우리 원화도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바스켓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달러 지수가 보면은 연초 이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사실은 100 밑으로. 예, 한때는 그것이 120까지 갔던 것이 90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겨우 100 언저리까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상황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달러 패권은 유지하되
달러의 가치, 가격은 좀 낮춰서 수출 좀 잘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세상 일은 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중국도 사실은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을 쉽게 용인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에 사실은 가장 큰 것이 미국이 지금 자신들이 빌려주던 해외에서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것을 100년 무이자 국채로 바꾸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상 어찌 보면은 부도를 스스로 용인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라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달러의 약세 기조는 틀림없이 맞는데 이것이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달러 약세가 아니라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지는 거 하나,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는 거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방향의 흐름이 미국의 의도대로만 갈 수 없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멍석시키고 그럼 위안화 절상도 쉽게 안 받아주겠네요, 중국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원화의 흐름도 조금 더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난 뒤 이번에는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K-팝이 다시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년 만에 대형 K-팝 공연이 중국에서 올 9월 열릴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 정부가 드디어 공연계 빗장을 풀어주나 한알령을 해제해주나 이런 기대감 커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또 컨텐츠 업계는 새로운 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K-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권혁준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딱 군대를 제대했을 때 네. 그때 들었던 뉴스가 드림 콘서트라는 게 네, 이제 시작이 된다. 그 해가 1995년이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드림 콘서트가요. 올해는 바로 중국에서 열린다. 네. 여기서 좀 많이 우리가 봐야 되죠. 아니,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왜 풀어준 건지 이 뉴스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죠. 그렇죠. 이제 드림 콘서트 같은 경우가 이제 K-팝의 최대 이제 콘서트다 이렇게 네. 불릴 정도로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제 콘서트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왔고요. 특히 네. 이제 굴지에 내노라는 K-팝 스타들의 총출동하는 콘서트거든요. 최대 콘서트죠. 최대 콘서트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는 9월에 이제는 중국에서 열린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드림 콘서트는 이래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중국에서 열리나 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거고 이게 열린다는 의미는 이게 지금 4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보통 1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한한령이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만 명이 못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한한령이 풀리기 전까지는 예. 조그만하게 사실 뭐 콘서트나 미니 콘서트 이런 건 있었어도 1만 명 이상이 넘어가는 콘서트가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진짜 4만 명이 넘어가는 스타디움에서 드림 콘서트가 계획적으로 열린다 그러면 이건 한한령이 풀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계획이 있다 그러니 이 한한령 조만간 풀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출연진은 아직 이제 조율 중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정말로 9월 달에 계획처럼 이제 열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9년 만입니다. 한한령이 있은 이후 9년 만에 최대 콘서트가 이제 열리는 거라서 뭐 지금 우리나라 엔터 업계에서는 되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연재업에서는요, 뭐 네. 정치와 무관하게 문화 교류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기대감을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한한령이라는 게 이제 할 때부터도 한한령 시작 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근슬쩍 우리를 압박한 거고 당연히 풀어주는 것도 네. 해제 이렇게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정말 9월에 하이난에서 이 초대형 콘서트, 드림 콘서트가 개최를 된다면 이건 네. 해제죠.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풀어준 거죠. 네. 드림 콘서트 외에도 지금 우리 K-팝 관련한 연예인들이 네. 속속 중국 공연을 이미 하거나 또 예정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시계열별로 좀 해봤는데요. 일단 올해 초 같은 경우에 트와이스와 아이브가요. 중국 상하이에서 사실상 이제 팬사인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4월에 들어와서 3인조 힙합 그룹 호미들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호미들. 호미들이 네.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팬 미팅을 이제는 좀 개최했던 부분이 중국 투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김재중 씨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이죠. 그래서 팬 미팅 개최도 했었고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로베이스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팝업 스토어가 4월달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 이게 조그맣게 중국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5월 들어와서 이제는 트리플 S입니다. 5월 4일에 그 베이징에서 이제 미니 콘서트가 좀 있었는데 이게 페스티벌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라인업이 포함이 돼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최대 G드래곤도 보이던데. 네, G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국 상하이에서 위버맨시, 그러니까 미디어 전시회가 이제는 곧 열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는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곧 한 11월과 10월 달에 10일과 11일에 하면 열릴 것을 보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룹 이펙스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이게 5월 31일에 푸저우에서 이제는 단독 공연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와,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실 네. 중국인이 포함된 그룹들이 중국 TV에 잠깐 출연한 적은 있었는데, 올 한국인들입니다. 이 그룹, 이 보이 그룹은 네. 외국인이 없어요. 그래서 올 한국인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선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16년 이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한한령이 이제는 정말로 중국 쪽에서 분위기를 바꿨다라고 이제는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한한령의 뭐 역사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6년 네. 사드 배치 놓고 시작이 된 거였었거든요. 네. 이제 그 뒤로 정말 9년, 10년이 흐르는 거고, 그 사이에 근데 풀어준다 만다 풀어준다 실은 많았거든요. 네. 그간의 흐름 한번 볼까요? 예, 정말 이게 한한령 같은 경우가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제는 그 사드 배치 이후에 네. 사실상 막았던 부분인데, 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야, 한국 콘서트 하지 마,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들어오지 마. 콘텐츠 네. 들어오지 마, 이거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적 없다. 하지만 사실상 비자 발급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콘서트 안 열어주고 뭐 제도적으로 묶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한령이다, 말고로 한국 제한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한령이 있었던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실제 이제는 K-팝 같은 경우가요, 비자 미발급해줬죠. 그다음에 방송 심의 불허를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통 보면 게임도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했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판은 열어줬지만.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 한한령 있었을 때 사드 배치 이후에 게임업계 진짜 뭐 불벼락 맞았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K-팝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KTV 반영 불가된 부분도 있고, 드라마 애니메이션도 뭐 사실상 TV 반영 불가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뭐 발목 잡혔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뭐 규모적에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KDB 미래전략연구소에서 17년도 그때 한한령 나오고 나서 사실상 한국의 피해가 무려 22조 원이나 된다, 이런 어떤 보고서도 나왔고요. 네. 산업연구원에서는 추산은 15조 원 정도 이제 추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가 한한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손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저 액수가 좀 뒤에 또 우리가 분석하겠지만 관광 이런 여파까지 다 네, 가니까 맞습니다. 훨씬 더 연관까지 하면 피해가 더 큰데 이와는 별도로요. 지금 우리의 K 콘텐츠 그중에서 웹툰이라든가 네. 영상 콘텐츠는 뭐 OTT, 넷플릭스에서는 최대 히트인데 K-팝만 놓고 보면 네. 심상치 않은 신호가 좀 잡히고 있거든요. 한한령 나온 김에 K-팝 위기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이거 잘 되고 있잖아. 다 지금 K 콘텐츠에 반하고 있잖아 하는데 왜 지금 K-팝이 위기론입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음반 판매량이 작년에 들어와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와서 이게 음반 판매가 1억 장 판매가 되면서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2024년도 와서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19.4%가 감소가 됐거든요. 다시 1억만 장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고 있네. 그 이유를 봤더니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사실상 또 줄고 있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이 K-팝에 대한 음반 판매량이 기획사에 보면은 매출의 한 3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반 판매량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스타라든지 앨범을 발굴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떨어지고요.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위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초동 판매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초동이란 거는 이제는 일주일, 그러니까 음반 발매하고 일주일 안에 이제 판매량을 보시면 되는데. 이 초동 본다 그러면 제로베이스 원 같은 경우가 125만 장, 그다음에 뭐 NCT WC가 109만 장 하면서 100만 장 넘어가는 게 딱 4개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드래곤도 84만 장 나오면서 초도 물량이 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반 판매가 먼저 1순위라 보시면 되겠고 위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이제는 내놓을 수 있는 스타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요? 이렇게 네. 좀 많은데 BTS가 있는데? 네, 근데 BTS가 사실상 군 문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체가 올해 이제 하반기쯤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본다 그러면 작년에 본다 그러면 사실상 BTS도 물론 솔로 활동이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완성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제니가 있는데. 예, 네. 개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그룹으로 네. 이렇게 걸그룹으로 된 활동한 좀 뜸했거든요. 지금 이제 개인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부터 또 다시 또 완전체가 나오죠.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뭐 오늘 YG 엔터 주가가 불기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도 하반기에 이제 완전체로 들어가니까 그게 또 기대감이 넘쳐서 물론 뭐 분기 매출도 잘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됐고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위기론이 나왔는데. 네, 위기론이 나왔고. 그러면 반대로 한한령 해제가 되면 기폭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주가도 지금 먼저 좀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엔터들도.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YG 엔터가 사실 뭐 10% 이상 네. 장중 15%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물론 매출액이 뭐 잘 나왔고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나와서 뭐 매출액이 14%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뛰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70억 원 영업 손실이었다가 이번에 이제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런 점들이 맞물려서 사실 좀 기대감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기대감이 이제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오늘 YG 엔터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장 대응과 변화와 맞물려서 대응을 잘 하겠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한한령 해제 이슈가 뭐 엔터라든지 다양한 산업의 기대치를 높이는 것은 분명히 맞다. 이런 점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예 관광까지도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제가 명동이나 여기를 좀 자주 네. 가게 되는데 중국 관광객이 엄청 많던데요. 네, 네. 이게 보면은 뭐 무비자 이런 거의 효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있겠지만은 네. 한한령이 거의 좀 풀리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다시 관광으로 오면 관광이 내수 뭐 이런 지난 2015년, 16년 때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도 이제 명동 교자가 너무 좋아서 저는 명동을 자주 가는 편인데 그래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중국인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팝, 음반 쪽도 엔터 쪽도 기대감이 높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관광 사업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사업과 맞물려서 높아질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과 화장품, 그다음에 유통업, 그다음에 뭐 호텔, 레저 이쪽도 이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용 관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화장품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화장품 주 종목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화장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지금 굉장한 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의료기기, 디바이스까지요. 의료기기죠. 또 하나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우리가 뭐 음반, 뭐 엔터 쪽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작사입니다. 이 한국 드라마 안 본다 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풀리면서 수출이 된다 그러면 이 제작사 쪽도 굉장히 좀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불거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시장이 이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문화 사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중국 문화 산업이 19년도 같은 경우가 8조 6억 위안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13조 위안까지 이제는 좀 올라가거든요. 13조 위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2,517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규모가 바로 이제 중국 문화산업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지금 커지고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이 우리 문화가 좋아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워낙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박을 받으니까 한국과도 이게 적을 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좀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외교 쪽으로 간다면 이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좀 부담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미국도 함께 눈치도 보고 함께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상 지금 외교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과연 한한령이 기대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풀리겠느냐. 지금 뭐 시장에서 빠르면 5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풀어줬다가 닫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 아닙니까? 중국도.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저는 이제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정치적인 긴장감이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외교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환경은 변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중국에 이제 서해 공정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적 이슈로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지만 서해상에 배타적 권리 수역에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이제는 뭐 연구 목적으로 아니면 어업 뭐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인공 구조물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게 수법이거든요, 중국에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맞대응 전략으로 서해 쪽에다가 해양 과학기지를 세우려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세운다 그러면 또 중국과의 또 분쟁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이펙 회담이 이제 11월 달에 열리는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왜 불러일으키느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11월 달에 올 거야. 그러면은 온다 그러면 그 전에 한한령 풀릴 거야. 요것 때문에 한한령 풀리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가주석이 만약에 안 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외교적 문제 때문에 한한령 확 꺾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서해 공정 문제 저는 화면에 나왔던 구조물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겠지만 일단 이게 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K-팝 견제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중국 쪽에서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국 아이돌을 키우려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이제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화장품도 잘 보시면은 다 중국이 따라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디바이스를 지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뭐 많이 나오는 의료 디바이스 못 따라왔지 화장품은 다 따라왔습니다. 마치 아이돌, 이 K-팝 이런 것도 중국이 꽤 많이 지금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SM이 먼저 시작했던 스타 만들기, 마케팅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벤치마킹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한국 아이돌을 따라하는, 걸그룹을 따라하는 자국 아이돌, 자국 걸그룹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중국 안에서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애국 소비가 또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맞물려서 자국 아이돌, 자국 걸그룹을 사실 추종하거나 아니면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죠. 이런 점들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이제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중국 쪽에서 한한령이 풀린다 그러면 정말 중국 쪽에서 매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뭐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소비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급준 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고,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지준율을 이제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과거처럼 정말로 중국 안에서 폭발적인 소비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응 방안 끝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풀어주고 우리가 가고 뭐 다시 문화적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중국은 항상 그런 정치적인 저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정부 또 민간 기업 마냥 좋아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현황 파악을 잘해야 되고 준비도 잘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이제 현황 파악을 본다 그러면 일단 중국과의 문화 교류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챙기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교부에서는요, 다양한 문화 교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한한령이 풀린다 그러면 이제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될 숙제가 두 가지를 안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양국 간의 신뢰 구축, 그거를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똑같이 상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K 콘텐츠의 유통과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좀 더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필해야죠. 우리 중국 쪽으로 어필해야 되는 건 진짜. 그래서 IP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가요, 11일부터 9월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 등 취약 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시작합니다. 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최대 10%를 동일한 이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 10만 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9만 원에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급 행사 기간 중에 이 10만 원을 다 결제하면 또 10,000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2만 원을 되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환급 행사를 잘 활용해서 알뜰 쇼핑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